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사용하는 5가지 시스템 중 첫 번째, 승진과 보상, 채용, 이해하기입니다. 우선 회사 관점에서 채용과 승진,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채용이 훨씬 더 선호하기도 하고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승진의 경우에는 나의 직속 매니저가 나를 포장하고 나를 승진하기 위해서 상관에게 또 조직장, 상위 조직장에게 계속 설득을 해야 되며 내 승진 이후에도 나의 퍼포먼스에 대한 일부 책임을 나의 직속 매니저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죠. 반면에 채용 같은 경우는 퇴사자가 있거나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 인사 등 주요 몇 개 부서의 검토 정도만 받으면 승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퇴사자 자리에 내부 직원의 승진 또는 나의 승진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을 찾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승진과 채용에는 설득해야 되는 이해관계자의 숫자부터 차이가 나지만 그 뒤에 따르는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이해하고 승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승진의 단계부터 살펴보면 나로 시작돼서 그 다음 나의 직속 매니저 그리고 매니저의 매니저죠. 조직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필요의 경우에는 상위 조직장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과 보상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생각해 보면 우선 나로 시작되기 때문에 나의 고유 업무 그리고 나의 계획 그리고 계획에 따른 실행 그리고 실행에 따른 성과 이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를 한 장의 문서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상사와 얼마나 친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이 화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승진 사이클이 어떻게 되든 간에 1년에 한 번이든 또는 뭐 분기별이든 회사의 승진과 보상 사이클과 무관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나의 매니저와 나의 업무에 대해서, 나의 성과에 대해서 주기적인 싱크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분기별로는 이런 중간 점검을 하는 미팅을 상사와 가졌습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연말에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큰 보상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상사와 나의 주변 사람들과 작은 약속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애랑도 한편으로는 비슷한 게 나의 고민이 원래는 나 혼자 갖고 있던 짝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마음을 상대에게 고백하는 순간 나의 마음의 짐은 상대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제 고민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작은 약속들을 매니저가 만들어가면서 나의 승진을 위한 약속을 계속 작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승진의 고민을 내가 아닌 나의 매니저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론적으로 보면 나로 시작되는 것이 보상과 승진입니다. 절대로 묵묵히 일하면 누군가 알아주겠지. 내가 열심히 야근을 하면 주말에 일하면 나의 매니저들과 나의 동료들이 알아주겠지. 내가 연차가 쌓이면 나의 노고를 알아주겠지. 가만히 있어도 승진과 보상은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은 이제부터 버려야 됩니다. 나의 보상은 무조건 내가 챙겨야 될 것이며 나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챙기지 못하면 사실 회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셀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강의들을 통해서 이 단계들과 이 준비물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 좋은 성과를 내셔서 좋은 약속들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쓰는 5가지 시스템 중 두 번째, 연말 평가는 연초부터입니다.
연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나의 성과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연말에 몰아서 하면 오류가 나기도 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연말 평가를 위한 그 작업은 연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말 평가를 위한 성과 보고서라는 것이 이제 이상적으로는 한 장의 문서로 정리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고유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1년간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 계획에 따른 내가 취한 액션들, 나의 실행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행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이 총 4가지의 덩어리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나의 고유 업무.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나의 코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 중 나의 고유의 업무,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떠한 종류의 마케팅이 나의 고유의 업무고, 그 다음에 기타 프로젝트성으로 또는 남의 일을 도와준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게 파악이 됐다면 그러면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년이라고 하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일단은 분기별로 그 꼴을 쪼개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기가 지날 때마다 이제 중간 점검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을 한 주 단위로 쪼개면 52개의 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1주, 2주, 3주 이렇게 주차별로 본인의 고유의 업무와 그에 따른 성과들, 그리고 취한 액션들 순으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저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 액션들, 요것들이 무엇인지 구분을 지어 놓고요. 그 다음 주차별로 그 액션들에 따른 성공 지표를 구분 지어서 계속 기록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공간이라 그러면 이제 성공 지표 중에 이제 매출 또는 거래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트래픽,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유입시켰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2개 지표가 있으면 사실 그 트래픽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로 이어졌는지 그 전환율까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52주 동안 쌓이면 저의 성과 보고서의 백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일상을 한번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매주 월요일 아침은 그 전주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액션들과 그 성공 지표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아침 시간에 30분이면 충분히 모든 기록들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적이 돼서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면 점점 더 이해도가 깊어져서 이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지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저의 직속 매니저든 또는 조직장이든 누가 언제 저의 프로젝트나 제가 하고 있는 일, 그에 따른 현황,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말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보고서 형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표 같은 경우는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때를 놓치면 그 정보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차별로 이렇게 52주 동안 기록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1주차, 2주차, 3주차 이런 식으로 누적이 돼 나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분기별로 인위적으로 회사의 사이클과 상관없이 이제 저희 매니저와 약속을 잡습니다. 주로 이제 30분 정도 이제 저의 퍼포먼스에 대한 또는 이제 업무에 대한 중간 점검의 개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따로 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제가 지금까지 일기장처럼 보관해온, 이제 누적시켜온 트래킹 자료를 그냥 꺼내서 보여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것에 따른 이제 성과를 또 트래킹을 해서 그 다음 분기에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되면 회사의 사이클과 상관없이 저는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약속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동료나 매니저 또는 뭐 조직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친구는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친구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성과를 냈어도 그거를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사람과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 큰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플러스 가산점을 받게 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승진을 하거나 연말에 보상을 받을 때 더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10중 8구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성공 지표들을 계속 트래킹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조용한 공간에서 본인의 고유의 업무, 그리고 그에 따른 액션, 그에 따른 성공 지표 이렇게 나눠서 트래커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업무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용한 공간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이 업무를 또는 그 다음 주에 더 높은 성공 지표의 숫자를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면 좋을까? 어떤 실험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가설도 세우게 되는 거고요. 사실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업무 방식은 가설로 시작해서 그것에 따른 실험을 하고 그 다음 그 가설을 토대로 한 실험에 대한 성과를 보면서 계속 그 가설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는 그 애티튜드를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52개 주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그 52개 주를 채워나가는 본인의 트래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쓰는 5가지 시스템 중 3번째 직무별 성과 보고서 요령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이번과 다음 강의에 이런 직무별 성과 보고서 영역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해보면 저는 이런 직무라서 트래커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라는 상담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직관적인 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기획. 전략기획 직무에 있으면 좀 직관적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전략을 만들고 어떤 시장을 겨냥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 플랜들이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문서를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후속으로 딸려오는 그 성과들, 그게 매출일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적인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 직무와도 동일한 건데 좀 쉽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업 쪽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몇 명의 클라이언트와 접촉을 했는지부터 한번 보세요. 이건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보면 그냥 어렴풋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루에 몇 명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게 이메일 접촉일 수도 있고요. 전화일 수도 있고 대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그럼 접촉 건수, 그게 몇 개인지 거기서 출발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피치를 했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어떤 단계로 발전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세일즈 전략을 보면 리드 매니지먼트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보면 리드로 시작해서 그 리드가 좀 달궈지는 거죠. 웜 리드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회라는 게 생기죠. 이 기회는 이 우리의 클라이언트로 만들 수 있는 그 전환율의 기회입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몇 명과 접촉을 해서 몇 명이 웜 리드로 변환이 됐는지, 몇 명이 관심을 보이게 됐는지, 그리고 그와 넘어가서 몇 명이 나의 성과로, 나의 클라이언트로 만들어졌는지, 또는 몇 명이 어떠한 상품을 구매해서 결국 어떠한 지표의 매출로, 어떤 지표로 매출 성과가 나왔는지 이것들을 트래킹하는 겁니다. 이거를 52주 동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직무를 보면 마케팅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케팅도 사실은 직관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종류의 마케팅이 있겠죠.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노출이라는 게 성공 지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얼마를 들여서 어느 플랫폼에 어떠한 형태의 광고를 해서 어느 정도의 노출이 일어났는지 이거는 숫자로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해서 몇 명의 방문자가 있었는지 이것도 노출 지표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노출 지표는 마케팅의 필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활동으로 인해서 미디어 커버리지가 있었다면 그게 신문 기사든 유튜브든 어떤 형태의 매체로 어떤 미디어 커버리지가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기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최대한 리치가 많은, 노출이 많은 게 좋겠죠. 물론 그와 넘어가서 그에 이어서 성과, 매출 성과로 이어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직무, 고객 지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지원의 경우에도 아주 깔끔하게 성과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접촉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는지, 내가 응대한 고객은 몇 명이었는지, 그 응대한 채널은 무엇이었는지, 전화였는지, 이메일이었는지, 채팅이었는지, 또는 내가 처리한 고객 지원 티켓은 몇 개였는지, 요것들을 볼륨을 한번 일주일 동안 하셨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루에 100명씩 해서 일주일이면 이제 700명가량 접촉을 한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처리한 건수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처리한 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업무가 뒤따라서 처리가 되는 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해서 그날 당일날 바로 처리한 거는 몇 건이었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나아가서 콜백을 한 게 있다면 그것은 몇 건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고객 지원의 주요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의 콜타임은 어느 정도 길이였는지 처음에 뭐 10분에서 시작하면 한 20주차가 됐을 때 5분 단위로 줄거나 이런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지원도 매우 중요한 그 지표들을 기억하시고 한번 기록을 해 나가 보세요. 다음 질문 넘어가서 개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혹 개발자분들이 저는 개발이라서 어떻게 이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IT 플랫폼에서 무수히 많은 개발자들이 있는데 요 트래킹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제가 개발자라면 진행 중인 개발 건들 또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되는 피처가 있으면 그것에 따른 트래픽의 변동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플랫폼 또는 그 피처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또 주요 지표들 중에 뭐 거래액이든 매출이든 또는 추가 트래픽이든 요 변동되는 지표들을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개발은 이제 물론 모든 개발자들이 나는 한 달 동안 또는 분기 동안 1년 동안 몇 개의 피처를 개발하고 몇 개의 어느 정도 양의 코딩을 했다라는 게 주요 지표겠죠. 근데 그거는 모두가 다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결국엔 나의 개발 피처가
나의 어떠한 플랫폼에 기여를 했는지, 어떻게 플랫폼에 기여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찝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영역에서도 이런 트래커는 필수 영역이 됩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주요 지표가 이것인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꼭 포함을 시켜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온라인 쪽은 온라인 지표를 사용하고 거기에 따르는 뭐 트래픽이나 전환율, 거래액 또는 뭐 장바구니 전환율, 기타 등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제가 하는 영역들은 그에 따른 또 다른 성공 지표를 세팅을 해서 행사의 건수, 그 다음에 드린 예산, 그리고 방문자 수, 미디어 커버리지 이런 것들을 주로 지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매니지하고 있는 저희 팀원들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저는 트래킹을 합니다. 각 사원이, 각 팀원이 어떤 업무를 했으며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요 트래킹이죠. 그래서 팀원별 트래킹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총 3가지의 덩어리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계속 52주 동안 트래킹을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작게 한번 시작해서 크게 길게는 52주 동안 내가 어떤 지표로 나의 액션을 좀 기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 한번 스프레드시트 한번 열어서 나의 액션 그리고 주요 지표들을 몇 개, 2-3개 정도 설정해 놓고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했는지 한번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쓰는 5가지 시스템 중 4번째 업무 성과 보고서입니다. 이전 강의에 이어서 다른 직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입니다. 법무는 매출 또는 트래픽, 기타 등등의 지표가 없습니다. 그 대신 고유의 업무를 살펴보면 처리해야 되는 법적인 검토나 계약서의 검토, 또 기타 등등 검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덩어리는 내부적으로 써야 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도 영역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분쟁에 관한 게 있을 수 있고요. 저작권에 관한 게 있을 수 있고 계약서에 관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별로 어떠한 검토들을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영역에 들어가서 또 어떠한 임팩트를 미쳤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영역별로 만드신 프로세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개를 만드셨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어느 회사든 법무 조직은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영역별로 또 나눠보면 이제 프로세스도 어느 회사든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프로세스를 만드셨는지를 기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말 보상이든 승진의 검토를 할 때 이 사람은 법무적인 검토도 남들과 유사한 양을 했지만 이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서 더 스트림라이닝 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령 승진 내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보실 때도 이제 다른 회사에 예를 들어서 3가지 법무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별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신 경험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년 동안 어느 정도를 만들었는지도 경험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서 회계, 재무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재무도 매출이나 마케팅 지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무와 유사하게 처리해야 되는 회계 재무적인 건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조직 또는 여러분 본인의 예산이 다루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0억 또는 연간 100억의 예산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저의 직무라면 그 전체 100억이라는 예산을
두고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트래킹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오류를 찾아내고 그 오류 또는 그 갭을 내가 찾은 것이 얼마였으며, 그러기 때문에 재무회계적인 리스크로 봤을 때 그 정도를 얼만큼 줄였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냈으며 어떤 것들을 실행해서 궁극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또는 52주 동안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트래킹이 가능하겠죠. 법무와 유사하게도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거나 새로운 재무회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또 하나의 비용 절감이기 때문에 또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인사입니다. 인사의 경우에도 이제 매출로는 이어질 수 없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체 회사에서 뽑아야 되는 사람들, 채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지난주 또는 52주 동안 몇 명을 채용을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리텐션을 봤을 때 채용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계속 얼마 동안 근무를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면접을 보거나 또는 연말 평가를 할 때 그 100명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타겟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뭐 100명을 모두 채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그 중에 8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 지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인사 영역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채용을 100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100명이 어느 영역 또는 어느 직무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분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100명이 모두 개발자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30%는 개발자, 20%는 영업, 30%는 뭐 전문직,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영역별로도 저의 성공 지표가 또 나뉠 수 있겠죠. 개발자는 총 30%, 그래서 3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20명을 채용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직무 영역별로 채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쪼개서 결국엔 나는 어느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연말 평가에서도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면접을 보실 때도 모든 회사는 영역별로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트래킹을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려운 또는 수월한 영역이 있다면, 또는 채용을 하기 위한 채널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도 기입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같은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채널로 요 채용 건수들을 홍보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 따른 실행을 하고 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가설 기반의 검증 방식인 거죠. 그리고 다음 직무를 봤을 때 홍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홍보 영역에서도 이제 미디어 커버리지로 보면 이제 채널별로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신문 기사 또는 뭐 온라인 신문 매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 커버리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잡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 매체별로 봤을 때 저의 업무 영역이 어디를 커버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몇 건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쪼개서 기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내용적으로도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내용, 또는 뭐 중립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럼 결국에는 일주일 또는 52주일 동안 매체별로 어떤 건수가 얼만큼 있었는지, 그것이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었는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누적된 정보들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홍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어떠한 영역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마케팅 활동을 한다 그러면 결국엔 어느 영역,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 그러면 페이스북에 예산을 더 들여서 어떠한 메시지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크로스 펑셔널하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업무 영역을 넘어가서 이런 인사이트를 타 부서에 주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리더십과 이 사람의 업무 역량들이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구매 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영역도 이제 돈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전체의 이제 통합 구매 부서라고 보면 부서별 구매해야 되는 품목 또는 에이전시 비용, 기타 등등 비용 전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본인이 관리하셨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을 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에이전시를 활용할 때 에이전시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비딩을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는 사무용품이라고 해도요. 어떠한 브랜드의 어떠한 품목을 어느 주기로 어떤 양으로 구매를 해서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지표를 끊임없이 트래킹을 해서 일주일에서 52주 동안 총 10억이든 20억이든 구매 부서에서 비용 절감을 하셨다라는 그런 중요한 성과를 한번 트래킹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대략 한 10개 정도의 직무를 살펴봤습니다. 10개 정도 직무에는 지금 성공 지표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지표가 꼭 있어야만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좀 제쳐두고 본인의 고유 업무 영역에서 어떤 성공 지표로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고 한번 트래커를 본인 마음대로 한번 일단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트래커는 처음에 만들 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지표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지표도 계속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런 성공 지표는 마지막으로 직속 매니저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매니저와 상의를 함으로써 생기는 하나의 현상은 나와 매니저 간의 약속도 생기게 됩니다. 저는 다음 분기 동안 이러한 성공 지표로 이런 액션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평가를 받겠다는 상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저만 일방적으로 세운 성공 지표는 나중에 돼서 좀 의문이 되거나 또는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지표도 논의해서 꼭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쓰는 5가지 시스템 중 5번째, 승진도 이직이다입니다. 우선 이 승진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 승진 또는 보상을 챙겨가는 단계, 이루어지는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진과 보상은 나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의 직속 매니저, 그리고 조직장, 그리고 필요시 상위 조직장,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입장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영역은 나와 직속 매니저로 이어지는 단계죠. 그 뒤로는 직속 매니저가 그 조직장 또는 상위 조직장에게 저를 어필하고 저의 보상을 챙겨줘야 되는 그 설득의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매니저가 나를 위해서 설득을 강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 도구들을 다 주는 겁니다. 서포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평가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회사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눌 수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회사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분기별로 또는 상하반기 내가 먼저 상위 조직장 또는 매니저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매니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제가 연말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업무에 대한 좀 팁을 받기 위해서 좀
매니저님과 중간 점검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를 가든 보통 분기별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위적으로 중간 점검이라는 거를 잡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니저가 저에게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 다가가서 매니저와의 갖는 시간 동안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주로 30분 정도의 미팅을 요청을 합니다. 이 미팅은 그렇게 무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카페에서 해도 되고요.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해도 됩니다. 캐주얼하게요. 근데 웬만하면 처음에 하시면 이제 미팅룸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30분 동안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5분, 20분, 5분 이렇게 세 덩어리로 쪼개겠습니다. 첫 5분은 내가 그동안 한 분기 동안 했다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그 아젠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회의의 의제죠. 그 회의의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분기 동안 뭐 개인 견해는 어땠는지,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힘든 점이 있었는지 좋았던 점이 있었는지 좀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이 나머지 시간 동안 얘기하고 싶은 그 아젠다를 설명했다면 이제 그 본론, 그 20분짜리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20분 동안 미리 만들어 놓으신 그 트래커를 꺼내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 트래커에는 이 업무 성과 보고서라는 것에는 아직은 나의 고유 업무와 나의 계획과 뭐 실행 이런 나레이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 스프레드시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띄워놓고 또는 인쇄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 한 12주 동안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어떠한 성공 지표로 봤을 때 어떠한 수치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를 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추세선이 나오는 경우 뭐 이래서 높아졌고 저래서 떨어졌고 뭐 이런 의논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꾸준히 상승 곡선을 보이는 것도 물론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근데 포인트는 상승 곡선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간 점검을 하는 사람이며 나는 계획에 따라서 이런 실행을 하고 이렇게 계속 성과를 트래킹한다는 그 약속,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여기까지만 봐도 저는 옆 동료와 큰 차이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옆 동료 또는 뭐 옆에 사람들은 대부분 연말 평가를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간 점검을 통해서 지금 20분 동안 성과 지표를 같이 검토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분 동안은 다음 분기 또는 다음 6개월 동안 무엇을 큼직하게 하고 싶은지 좀 의논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한 성과 지표는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지 또 의논을 해서 상호 합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게는 또 약속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저는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액션을 취해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하는 거죠. 계속 잘하고 싶다라는 말에 들어가는 의미는 결국엔 보상도 따라오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돼서 그 보상을 설령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매니저는 나중에 제가 다른 걸 요구하거나 또는 이직을 결정했을 때 크게 발목을 잡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꾸준히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트래커도 계속 보여줬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해왔고 그것에 따른 보상을 암묵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 트래커를 상호 의논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만들어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말에 결국 D-Day가 옵니다. 자, D-Day에서는 그 업무 성과 보고서라는 것에 이제 인트로 부분이죠. 나의 고유 업무가 무엇이며
그것에 따른 1년짜리의 계획이 무엇이었으며 분기별로 실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성과 지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것이 한 장에 들어가는 게 이상적이고요. 별첨으로 그 52주치의 트래커를 그냥 첨부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말평가의 그 D-Day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꼭 승진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쪼갭니다. 기본급, 성과급, 스톡옵션, 그 다음에 휴가 이 정도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직 시에 준비하는 그런 나의 기본급, 성과급, 기타 등등의 보상에 대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거를 한번 또 다른 선으로, 추세선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본급이 이 정도인데 10% 인상을 희망하고 성과급은 원래 작년에는 5%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10%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이 있는 회사라면 이 정도 스톡옵션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회사에 소속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 이렇게 잘 농사를 지었으니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이제 개인 시간을 가져서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싶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내년도에는 이런 책임 영역을 좀 늘려서 이런 업무를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리더십 자리를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하나의 팀을 꾸린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의논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한 번에 D-Day에서만 그 전에 아무런 중간 점검 없이 계속 생활을 하다가 요구하면 좀 터무니없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작은 약속들을 만들어 오셨다면 그것에 따른 희망하시는 사항들은 이 보상에 대한 요구는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 들어맞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뒤로는 이제 나의 요구사항들을 다 전달하면 매니저의 책임이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보상, 우리가 같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같이 의논해서 짠 성공지표, 요것에 따른 성과를 냈는데 그것에 따른 보상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은 이제 나의 매니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은 이제 털어내지는 시간입니다. 그 뒤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그 직속 상관 또 조직장 또는 상위 조직장에게 어떻게 나를 강력하게 설득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D-Day에서는 여러분이 매니저에게 좀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 이런 나의 희망사항에 대한 확정이 되는지 요거를 약속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100%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매니저 입장에서. 그러면 적어도 어느 단계에 거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이런 승진 또는 보상에 대한 세션을 갖는지, 미팅을 갖는지는 설명해 줄 겁니다. 확답을 받지 못해도 이런 약속을 받아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든 2달 후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이제 약속 정도만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고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냥 고민은 이제 고스란히 이제 매니저의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연말 동안 좀 마음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승진과 보상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자체로 정확하진 않아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보상과 승진은 여러분 본인의 책임입니다. 절대 가만히 열심히 야근을 한다 그래서 주어지는 게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보상은 셀프라는 점 다시 한번 깊게 새기시고 한번 준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7가지 시스템을 활용한 실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당시에는 제가 외국계 기업에서 재직 중이었고 직무는 사업개발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받았던 연봉은 기본급 4천만 원, 그리고 성과급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스톡옵션이 약 5,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채용 중인 포지션은 국내 대기업의 사업개발 직무였습니다. 경력은 한 3에서 5년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제조업 기반의 국내 대기업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받았던 최종 오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6,600만 원이고요. 성과금은 별도, 그리고 사이닝 보너스가 2천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 오퍼를 받기까지 서류, 면접, 그리고 연봉 협상 이 단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류는 국내 대기업이다 보니 그 웹사이트에서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헤드헌터나 지인 이런 다른 루트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회사의 채용 사이트에서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지원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우선 학력이나 거주지나 기타 경력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웹사이트에 기입하는 게 다 규격화되어 있으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영역은 이제 본인의 성장 배경, 기타 등등, 포부 등 이런 일반적인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기소개서 영역에서부터 살짝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자기소개서를 적는 칸에 저의 사업 제안서라고 하죠. 그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사업 개발 직무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좀 포커스를 온라인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영역이었는데, 하나는 그 브랜드의 자사몰, 또 하나는 마켓플레이스 운영 방식, 또 하나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의 중요성, 요 3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서 영역에 그 3가지에 대한 제안을 적은 뒤 이제 면접을 기다렸죠. 면접은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이렇게 2차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실무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면접은 그때는 한 3명 정도가 오셨던 것 같고요.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모두 공통적으로 제안서가 30분 이상 차지했습니다. 그 대신 실무 면접에서는 이제 실제 저의 고유 업무와 일주일 또는 하루 일과를 명확하게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성과 트래킹에 사용한 성공 지표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가설을 만들어 나갔는지 이런 가설 설계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안서 영역은 공통적이니 임원 면접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면접에서는 이제 퇴장 전 주요 3가지 질문 이외에도 실무에 활용되는 필수 스킬을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필수 스킬 중 제가 당연히 답을 알고 있었던 부분은 데이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두고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추출 방식이나 쿼리문 작성 등 이런 툴들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일부러 물어봤던 것도 있습니다. 임원 면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원 면접에서는 제가 좀 더 비주얼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작은 화이트보드를 하나 지참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임원 면접에서는 다른 공통사항들은 넘어가고요.
제안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역은 브랜드의 이제 자사몰, 온라인 자사몰 운영 방식입니다. 브랜드의 자사몰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11번가 기타 등등 마켓플레이스의 운영 방식이랑은 전략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자사몰에서의 기능은 그 브랜드의 스토리와 그 브랜드의 팬십을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성공 지표가 매출로 자리 잡는 순간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트래픽 면에서 또는 사용 빈도수, 구매 빈도수 면에서 압도적으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들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마켓플레이스는 돈을 많이 들여서 트래픽을 끌어오는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뿐만 아니라 종합몰이기 때문에 20개가 넘는 카테고리를 판매하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고객 경험상 또 마켓플레이스의 상품들은 더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브랜드 자사몰에서의 전략은 브랜드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소수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그 영역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잡아갈 것인가, 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상품을 할인해서 파는 딜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위주의 운영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입되는 이런 행사 시에 추가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경우에는 콜투 액션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브랜드 자사몰에서의 콜투 액션은 사은품 지급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포인트 지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턴십 기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역인 마켓플레이스 운영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플랫폼은 한 10개 정도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개의 별로 플랫폼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플랫폼은 딜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래서 상시 할인 중인 상품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딜들만 노출이 됩니다. 그런 플랫폼의 특성을 살펴보면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딜이 있을 때만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365일 계속 매달려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케팅 캘린더를 살펴보면 주요 행사 시점에만 특별 딜을 만들어서 그 행사의 그 플랫폼을 활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주기적인 발견성을 높여주는 플랫폼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고객 특성을 이해하고 가격 전략을 경쟁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10개 플랫폼의 각 특성에 맞는 온라인 사업 운영 방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자사몰과 마켓플레이스의 플랫폼별 성공 지표도 구분을 지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의 플랫폼별 특성 그리고 성공 지표를 어떻게 살펴보아야 우리가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지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엔 이제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각 지역별 플랫폼 그리고 성공 지표를 적어놓고 면접관뿐만 아니라 저 모두 일어서서 다 같이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아주 재미있는 면접 자리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리워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제안한 이유는 그 기업이 제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특성상 라이프사이클의 5년이라고 가정을 두면 그 5년 동안에 상품의 밸류가 떨어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사실 추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추가 상품을 개발을 하는 경우 이제 개발 비용 그리고 생산 비용, 디자인 비용 각각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과 생산 비용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이런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리워드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부가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넣음으로써 결국엔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에도 마케팅적인 요소가 충분히 기여를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두고 30분 넘게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 7가지 시스템 중에서 마지막 그 3가지 질문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포지션의 그 팀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큰 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원하는 포지션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이 사항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각 면접이 끝날 때마다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감사 레터를 발송했습니다. 감사 레터에는 아시다시피 그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제안서 내용, 브랜드몰이든 마켓플레이스든 라이프사이클이든 그 각 논의사항에서 있었던 그 면접관들의 인사이트에 대한 팔로우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추가 조사를 한 내역을 한 장에 요약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실무 면접 다음 날에도 보냈고요. 임원 면접 다음 날에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오퍼가 왔습니다. 7가지 시스템을 활용하면 1차 오퍼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1차 오퍼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셨던 6,600만 원의 기본급과 2천만 원의 사이닝 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본급 6천만 원과 성과급 별도가 적혀있는 1차 오퍼가 발송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7가지 시스템 중 그래프를 활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의 기본급, 성과급, 스톡옵션의 현금성 가치를 충분히 구분지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그 감사 레터의 모든 내용과 저의 제안서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충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도 그 정도 조금 더 보상이 있어야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오퍼에서 기본급 6,600만 원 수준과 스톡옵션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이닝 보너스가 2천만 원가량 포함이 된 오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점은 연중에 입사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의 보상 사이클에 이직자는 100%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입사 직후 6개월 정도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강조해서 오퍼에 추가적인 보상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그 희망사항을 꼭 전달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6,600만 원의 기본급, 그리고 성과급 별도, 또 사이닝 보너스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실전 사례를 기반으로 제가 했던 것처럼 서류 단계에서부터 회사와의 첫 접점부터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해보고 7가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오퍼에 많은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에 활용하는 7가지 시스템을 활용한 실전 사례 2번째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국내 대기업에서 사업 개발 직무로 재직 중이었고 연봉은 대략 7천만 원, 기본급 7천만 원에 성과금 별도, 그리고 스톡옵션은 없었습니다. 채용 중인 포지션은 외국계 대기업이었고요.
경력은 5년에서 10년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는 사업개발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최종 오퍼는 기본급 8천만 원, 그리고 성과금 별도, 그리고 스톡 옵션이 약 6,000개, 6,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최종 오퍼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접은 실무, 그리고 인사, 중간관리자, 임원 이렇게 해서 총 4차례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계이다 보니 서류는 이제 영문으로 작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헤드헌터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진행한 것은 아니고 회사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가 찾아보고 지원을 한 사례입니다. 서류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영문 이력서. 이력서는 7가지 시스템 중 이제 첫 번째에 서류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으로 어떠한 주요 업무를 했는지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적는 요령이 있습니다. 서류 작업 이후에, 이력서 이후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안서 내용입니다. 제안서는 이제 서류 단계에서 첨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커버레터를 통해서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둘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보면 영문 이력서, 제안서, 그리고 커버레터 이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무 면접에서는 당장 같이 이제 어깨를 맞대고 일할 사람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과 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가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성공 지표가 무엇이었으며 러닝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제안서의 내용은 크게 2가지 포인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이커머스의 운영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제휴와 라이센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포인트에 대한 제안은 그 뒤에 실무와 임원, 중간관리자, 임원 면접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인사 면접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 면접은 이런 임원이나 또는 실무 또는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리더십이라 그러면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입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리더십 롤모델이 있는지 또는 저의 리더십 스타일은 무엇이었으며 성공과 실패의 사례는 무엇이었는지 등등 리더십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범적인 회사들, 리더십으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들의 사례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그게 이 회사에서 내가 도입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인사 또는 리더십적인 면들도 고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회사에는 이제 리더십 원칙이라는 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정도가 이제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요한 리더십 원칙을 한두 개 정도만 꼽아서 저는 이런 리더십 원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찝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 그때 당시에는 신뢰에 관한 원칙을 하나를 꼽아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뢰는 상호 간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가 얻어졌을 때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업무 효율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만들면 결국에는 인사 영역에 있는 그 리서치라는 영역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엔 비용으로도 산출이 가능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설명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없을 경우 서로의 일에 대한 확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실수를 했을 수 있다, 상대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상호 간에 신뢰를 충분히 서로가 얻어낸 상황이라면 서로의 계획이나 서로의 수치, 기타 등등 업무에 있어서 많은 의심 또는 많은 부가적인 자료 조사들이 생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사를 할 때 소비했던 시간, 이걸 또 수치로 환산하면 다 비용이 되겠죠. 이런 측면들을 저는 인사 면접에서 많이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중간 관리자 그리고 임원 면접에서 했던 제안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라 그러면 그냥 여러 국가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국가별로 소비자 행동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숙도가 다릅니다. 다시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한국에서의 이커머스 소비자와 말레이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의 특정 국가의 이커머스 소비자의 행동은 다릅니다. 한국은 비교적으로 아주 성숙된 이커머스 시장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용산전자상가가 언제 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십 년 전에 이미 용산전자상가는 트렌드에서 이제 뒤처지고 대부분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에서 이미 판매 중입니다. 반면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또는 호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테일 스토어들이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전략이 똑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각 소비자의 이 거주하는 지역과 이커머스라는 것이 성숙한 레벨 정도를 따져서 분배를 해야 되는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가격 전략도 달라지고요. 메인으로 내세워야 되는 제일 많은 트래픽을 유입시켜야 되는 상품의 라인업도 달라집니다. 자, 이런 국가별 글로벌 이커머스 전략이 하나의 제안서의 부분이었고요. 또 한 번은 제휴와 라이센싱이었습니다. 꼭 직접적으로 B2C로 판매를 하지 않아도 B2B로도 충분히 이 브랜드의 가치를 살려서 또 다른 수익 모델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저는 명확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뜨는 영역, 예를 들어서 게이밍 영역이라 그러면 그 영역에서 게이밍 산업에서 어떠한 라이센싱과 어떠한 파트너십을 맺어야 유의미한 브랜드 발견성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상승 그리고 결국엔 이것이 또 글로벌 이커머스 전략과 어떻게 맞물려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업 개발 제안을 가지고 임원 면접 그리고 중간 관리자 면접에서도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또는 워드 문서를 보여주며 이제 제안을 했고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스프레드시트로 만약 이런 전략을 실행했을 때 예상되는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그 매출을 어느 정도로 가설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추측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 수치는 틀렸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는 맞고 틀리고를 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면접 자리를 비즈니스 미팅 세팅으로 바꾸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오퍼는 그때 당시에 연차 대비 제가 7천만 원가량의 높은 연봉을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7천만 원 수준의 기본급을 이제 1차 오퍼로 제가 제시를 받았습니다. 7가지 시스템 중에 처우 협상 단계를 보시면 그래프 영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현재 연봉 그리고 스테이를 했을 시의 인상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상폭을 더 과감하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성과급, 그리고 저의 승진에 따른 그 직급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이 국내 대기업으로서의 이런 인지도,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 희망 연봉을 역으로 제시할 때, 그렇다면 기본급 인상은 요 정도 수준에서 15% 수준에서 제가 만족을 할 테니 다른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오퍼에서는 기본급이 약 7,500만 원, 그리고 사이닝 보너스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실 원했던 것은 사이닝 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닝 보너스는 일시금으로 현금을 받는 그런 이점이 있지만 필수 근무 기간이라는 것이 1년 또는 2년 이제 조건부로 포함이 됩니다. 그 필수 근무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으면 제가 받았던 사이닝 보너스 현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외국계 기업에서는 제가 사실 원했던 경험은 글로벌 세팅에서의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수 근무 기간이라는 조건이 저는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서 다시 한번 협상 과정에서 사이닝 보너스의 일부분은 기본급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 회사에 스톡 옵션을 받아서 좀 더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협상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기본급이 최종으로 책정이 되고 성과금은 별도, 그리고 스톡 옵션이 약 6,500개 가량이 포함이 돼서 최종 오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글로벌 세팅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리포팅 라인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차 매니저랑 후속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 리포팅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보고 실제로 리포팅 라인을 수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간 관리자가 리포팅 라인에 있었는데 저의 이런 실험적인 그리고 이런 진취적인 모습들을 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리포팅 라인을 그 위에 임원으로 직속으로 해야 이 모든 것, 내가 제안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리포팅 라인까지 이제 부사장 또는 뭐 의사 결정자의 직속 그 라인으로 수정을 한 후 그 다음 최종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 사인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리포팅 라인까지 수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종 오퍼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6,500개가량의 스톡 옵션의 현금성 가치, 이것도 7가지 시스템의 최종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과 전체 발행 주식, 그리고 행사가가 무엇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한 채로 사인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약 기본급 8천만 원 수준과 그 다음에 성과금 별도 그리고 스톡옵션 6,500개가량을 받고 이제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7가지 시스템을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단계별로 서류, 면접, 연봉, 협상 이 단계별로 명확하게 요구하고 또 좋은 점수로 면접에 합격하셔서 원하시는 오퍼를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활용하는 5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승진을 또는 보상을 챙길 수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 저는 경력이 한 5년 정도 있었고, 재직 중이었던 회사는 외국계 회사였습니다. 직무는 사업 개발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연봉은 한 8천만 원 수준이었고요. 5가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5가지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트래킹이었습니다. 나의 성과의 트래킹. 물론 성과의 크기도 크면 좋겠지만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분기별로 중간 점검을 저의 직속 매니저와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진과 보상 사이클은 연말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5가지 시스템 중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먼저 나서서 그 바쁜 직속 매니저의 3개월에 30분은 오로지 나의 성과만 다루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주차부터 52주차가 되기까지 주차별 저의 액션과 그리고 성공 지표를 분류해서 기록을 했던 것을 분기별로 점검을 함께 해 나갔고요. 여기서 재밌던 점은 우선 첫 분기, 2번째 분기까지는 계획했던 대로 그냥 계획, 실행, 성과 이 정도로 지표만 보고 넘어가는 수준이었고 그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한 사업 개발 모델을 100배로 또는 10배로 확장시킬 경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냥 중간 점검 단계에서 했던 서로 간의 논의, 캐주얼한 논의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실행으로 옮겨져서 남은 6개월 동안 채용을 단 한 명도 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10배 이상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어떤 사업 또는 어떤 전략을 하느냐가 아니라 구축된 저의 사업 개발 모델 요거를 활용해서 확장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10배로 확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떠한 자원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할까 이렇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은 사실 악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하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찾기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은 업무가 늘어났다 그래서 명확한 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되려 늘어난 업무 또는 확장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이행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개발 자원과 마케팅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무 업무를 보는 저의 팀원이라고 할게요. 팀원을 채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기존의 회사의 자원을 활용해서 우선순위만 조정을 하고 그리고 요 확장을 시키기 위한 마케팅 예산 정도 요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서 나머지 6개월 동안 그런 추가 자원, 추가 채용 없이 쭉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피하게도 원하던 10배 이상의 그 사업 확장으로 이루어져서 저는 그 D-Day, 그 연말 평가가 다가올 때 또 명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저는 매니저와 이런 작은 약속들을 해오면서 더 큰 약속들을 같이 야심차게 의논해서 만들고 상호 합의하에서 성공 지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냈다. 요것이 이제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저도 한 장에 요약을 해서 그냥 첨부 자료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요구한 것은 8천만 원의 기본급에서
저는 이제 1억 원 수준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보너스도 받고 싶고 또 휴가도 최소 2주 정도는 제가 다녀오고 싶다. 이렇게 명확하게 요구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한 경험이 매니저 덕분에 있으니 이제 저의 책임 영역을 늘려서 저의 팀을 한번 만들어서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스크를 떠안고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에 대한 보장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래서 받았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100% 승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꼭 100% 노력을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 특정 영역은 업무의 책임 영역을 늘려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보너스 정도였습니다. 성과급. 근데 이제 승진을 해야만 기본급이 확 이렇게 인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역은 이제 제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제 할 일은 다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본급이 이렇게 8천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이 됐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팀원이 아닌 이제 팀의 장으로 좀 더 책임 영역도 넓어지고 좀 더 이제 회사 안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도 심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성과의 크기 이전에 그 성과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주차별로 꼭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기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니저와 끊임없이 계속 의논을 하면서 성공 지표를 수정해 나가고 작은 약속들을 만들면서 한번 야심찬 목표도 새로 세워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상호 협의해서 결국엔 여러분의 보상으로 이어지니까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7가지 시스템, 이직에 활용하는 7가지 시스템과 현 직장에서 활용하는 5가지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직할 회사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원칙은 이직은 365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이직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에서 2년이든 3년이든 먼저 일단은 경력을 채워야지, 그죠? 특정 기간을 채워야지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1년부터 내가 정한 3년까지 채용이 원활하게 있었던 그 채용 시장에 있는 모든 기회들은 저는 배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점이 지나서 이제는 이직을 해야지라고 실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기간,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요 짧은 기간 동안만에 열리는 포지션에 대해서 저는 기회가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3년, 3개월 동안 있었던 무수한 많은 채용 기회들은 전부 그냥 날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직은 365일 준비한다라는 일단 마인드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직은 주요 채널을 저희가 볼 때 잡포털, 사람인, 잡코리아, 피플앤잡, 기타 등등 잡포털을 많이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헤드헌터를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가장 부수적인 이직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도구 정도이지 저의 메인스트림 이직 채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요 메인스트림 이직 채널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티어링이라는 컨셉입니다. 나의 직무와 그리고
나의 성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회사, 좋아하는 브랜드, 해보고 싶은 업무, 이런 것들이 주관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기준으로 가장 가고 싶은 회사, 그걸 티어 1이라고 보고요. 티어 2는 그 다음입니다. 티어 3는 또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티어 1, 2, 3를 보면 항상 티어 1의 개수는 이제 전체를 100이라고 놓고 보면 티어 1의 개수가 한 20% 정도 됩니다.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돼요. 많으면. 그리고 티어 2가 한 30% 정도가 되고 티어 3는 이제 그 나머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풀이 정해지면 그러면 상시로 티어 1에 있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꿈의 회사, 드림잡이라고 하죠. 그 드림잡을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드림잡 10개 또는 20개 남짓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도 적어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저의 티어 1 회사들은 꾸준히 방문을 해서 어떠한 포지션이 열리고 어떠한 포지션이 닫히고 이런 것들은 상시로 확인을 합니다. 저와 꼭 들어맞는 포지션이 열릴 거라는 기대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직을 할 때는 자기와 100% 똑같은 업무를 찾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회사의 문화와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죠. 시장도 다르고요. 전략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 업무만 이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티어 1 회사에 가령 원하는 직무가 오픈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현재 저는 3년이든 채워야 되는 기간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직을 하지 않으실 수 있죠. 도전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채용 공고의 요구사항입니다. 경력, 그리고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주요 스킬셋이 무엇인지, 필수 스킬은 무엇이고 선호하는 스킬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포지션은 언제든 또 언젠가는 열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약간 힌트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지션에, 이 회사에서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남은 내가 채우고 싶어하는 기간 동안 자기 개발을 하실 때 가령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직무에서 SQL이든 파이썬이든 데이터 관련된 스킬셋을 선호하는 스킬로 적어놨다라고 하면 미리 봤기 때문에 남은 내가 1년 동안 채워야 되는 기간 동안 무엇을 집중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짜여져 있는 거죠. 막연하게 글로벌 회사는 영어를 잘해야겠지, 글로벌 회사는 무엇을 잘해야겠지, 이 회사는 이럴 거야 이러면서 막연한 자기 개발은 사실 그 허공에 총을 쏘는 거랑 똑같습니다. 명확하게 목표물을 정해놓는 과정이 요 티어 1 회사를 수시로 확인해서 그 요구하는 스킬셋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 발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티어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티어 2는 본인을 실험해보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티어 1은 저의 무조건 가야 되는 나의 꿈의 직장이면 티어 2는 약간 현실적으로는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시로 스스로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이직 시장에서 나는 과연 먹히는 인물인가? 나 정도면 어떤 위치인가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 중에 몇 군데는 좀 도전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지원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제안서도 마련을 하고 면접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모든 티어 2에 있는 것들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현재 채용 중인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꼭 실험을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티어 3는 무엇이냐면 실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가지는 않을 건데 붙는다 하더라도 이직은 이제 웬만하면 하지 않을 건데
내 스스로의 이제 실험을 할 때 스파링 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어 3에 있는 회사는 웬만하면 서류에도 여러분은 실력이 출중하시니까 합격을 하실 거고요. 면접도 좀 더 부담 없이 한번 과감하게 해보실 수 있고요. 연봉 협상도 끝까지 한번 어디까지 내가 한번 튕겨볼 수 있는지, 한번 올려볼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기 좋은 환경입니다. 스파링 상대인 거죠. 이거는 상시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스스로를 그런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세 가지 티어를 놓고 또 하나 하셔야 되는 점은 채용하는 포지션이 열렸고 제가 지금 이직을 마음을 먹었다고 한들 바로 지원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든 링크드인이든 이런 프로페셔널한 네트워킹이 원활하기 때문에 지금 티어 1,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 내가 선망하는 또는 내가 해보고 싶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대화, 면담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어 1에 지금 그 대상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좀 더 서류에서 원활하게 뽑힐 수 있고 어떠한 문화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인지 공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현직자한테 조언을 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회사의 경우 내부 추천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막연하게 지원한 사람과 동일한 스킬셋이라고 할 때요. 막연하게 지원한 사람과 이런 조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내부 직원 추천을 받은 사람과는 이제 시작 전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같이 서류에 붙었다 한들 이제 내부 추천자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태도도 달라지고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과 깊이도 달라집니다. 헤드스타트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다 그 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 그렇죠? 현직자한테 적극적인 조언과 그런 리서치를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면담 신청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원 추천, 과감 없이 혜택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내가 티어 1, 2, 3를 이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수시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스파링 상대도 찾아서 주기적으로 면접과 협상의 스킬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 3년 이렇게 꼭 채워야 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도 좀 무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직은 3년을 채웠다고 해서 뭔가 더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긴 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 그래서 뭔가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기간을 채운다는 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 어른들이 예전 세대가 했던 발상이고 이직은 어느 시점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낸 직후 그것이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1년이든 1년 3개월이든 그 개월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이 더 중요할 뿐이고 그 타이밍에 내가 이직할 준비가 됐나, 내가 현 직장에서 충분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내가 내고 싶었던 성과 이런 것들을 모두 과감없이 해봤나, 후회 없이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잡포털과 헤드헌터입니다. 자, 훌륭한 헤드헌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헤드헌터에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엔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그 다음에 이런 리서치 또 이제 현직자의 조언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좀 오퍼에서
유리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훌륭한 헤드헌터 분이면 협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를 상품화했을 때 더 가치를 크게 인정받을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헤드헌팅 그리고 잡포털은 부수적인 채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마다 거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헤드헌터나 뭐 잡포털로 이제 인사 담당자가 연락이 오는 경우 무조건 적극적으로 그 건에 임합니다. 그 회사가 티어 3든 2든 1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수적인 채널로 들어오는 건 전부 저도 시도를 해보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요 티어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각각의 티어에 해당하는 회사와 직무 잘 한번 살펴보시는 거. 그래서 이직은 결국 나로 시작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개발 영역도 한번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 꿈의 직장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업무는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이직도 365일 하시고 계획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이직 대상 찾기가 되시길 바랍니다.